어디서 거지 같은 게 버티고 있어. 당장 내 병원에서 안 꺼져!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짐가방을 복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해. 병원비도 못 내는 주제에. 어디서 보호자 행세야. 상간녀까지 합세해 며느리를 비웃으며 쫓아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짐가방 사이에서 서류 한 장이 팔락이며 날아올랐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었길래 갑과 을이 단 3초 만에 뒤바뀐 걸까요? 그리고 그날 밤 VIP 404호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며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수연 씨의 통쾌한 반격에 힘을 실어주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차가운 복도 바닥에 넘어진 수연은 한참이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터진 가방 틈으로 쏟아진 짐들이 그녀의 처지처럼 흩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고개를 든 수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시어머니가 퍼부은 독설이 귓가에 윙윙거렸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야 거머리같이 여기서 울고 붙잡을 생각 마라. 박 여사의 목소리가 복도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나뒹구는 수연의 낡은 여행 가방을 구두 발끝으로 걷어찼습니다. 우지끈 가방 지퍼가 터져나갔고 수연의 세간살이들이 볼품없이 흩어졌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해. 병원비도 못 내는 주제에 어디서 보호자 행세야? 네가 사람이면 양심이 있어야지. 의식장애 상태인 내 아들 옆에 붙어서 보험금이라도 뜯어내려고? 어림없다. 이 도둑 같은 소리 그만해. 수연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충격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휘청거리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본 시어머니의 눈빛은 표독스럽기 그지없었거든요. 마치 차갑게 내려다보는 눈빛에는 며느리를 향한 일말의 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는 요양사 복장을 한 최미주가 팔짱을 낀 채 이 상황이 재밌다는 듯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유 사모님, 진정하세요. 혈압 오르시겠어요. 이 여자도 참 끈질기네요. 어차피 의식도 못 돌아오는데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보험금 타서 새 출발하셔야죠. 그게 남은 사람도 사는 길 아니겠어요? 최미주의 저급하고 깐족거리는 말투에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꼬락서니가 참으로 가소로웠지 뭡니까? 그래, 미주 말이 100번 맞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네가 돈 버는 것도 아니잖아. 병원비가 하루에 얼만 줄이나 알아? 네가 평생 벌어도 못 갚아. 당장 이 각서에 도장 찍고 꺼져. 박 여사가 수연의 얼굴을 향해 종이 뭉치를 획 집어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종이 모서리에 수연의 뺨이 스치며 붉은 생채기가 났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수연은 신음조차 삼켰습니다.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서류에는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라는 글자가 비수처럼 박혀 있었거든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쥔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며느리를 쫓아내고 아들의 치료 결정을 돈으로 재려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비정한 일이 또 있을까요? 어머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민석 씨 아직 살아있잖아요. 손가락도 움직였단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봤어요.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편 민석이 사고로 쓰러진 지 고작 일주일이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아들을 두고 어제 제 손을 잡았다고요. 수연이 울먹이며 박 여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정신이 없니? 이제 헛것이 다 보이니? 의사도 가망 없다고 했어. 네가 의사야? 당장 도장 안 찍으면 위자료 한 푼 없이 쫓겨날 줄 알아. 너 같은 거 빈털터리로 길바닥에 나앉아 굶어 죽는 꼴 내가 꼭 봐야겠다. 박 여사는 매달리는 수연을 거칠게 발로 밀어버렸습니다. 수연이 뒤로 나자빠지자 박 여사는 콧방귀를 뀌며 병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육중한 문이 닫히는 굉음이 사형 선고처럼 복도를 울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최미주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놓고 거래를 하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역겨웠지 뭡니까? 아이고 사모님, 속이 다 시원하시겠어요. 이제 그 염치 없는 여자 떨어졌으니 50억은 따놓은 당상이죠? 조용히 해. 아직 도장 안 찍었잖아. 오늘 밤에 끝내야 해. 비도 오는데 기계 오작동이라고 하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게 빨리 끝내자고. 복도에 홀로 남겨진 수연은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로비의 차가운 공기가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보다는 뜨겁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수연은 입술을 깨물며 꾹 참았거든요.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짐들을 주섬주섬 가방에 쑤셔 넣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럴 수 있을까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돈 때문에 없애려 하다니 정말 하늘이 무심하고 천벌을 받아 마땅한 노릇이었습니다. 수연은 가방 깊숙한 곳을 뒤적였습니다. 손에 잡힌 것은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었습니다. 남편 민석이 사고 직전 비상금이야라며 웃으며 건네주었던 작은 USB 하나, 그리고 그 옆에 꽂혀있던 낡은 서류 봉투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겉면에는 병원법인 양수도 계약서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죠. 시어머니가 던진 포기 각서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거운 종이였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면 저 거만하기 짝이 없는 시어머니와 얄밉게 웃는 간병인의 운명이 뒤바뀔 테니까요. 수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지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액정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늘할 정도로 차분했거든요. 김 변호사님, 지금 당장 진행하세요. 수연은 굳게 닫힌 병실 문을 노려보며 차갑게 응조렸습니다. 내일 아침 이 병원 주인은 바뀝니다. 쓸어낼 준비하세요. 창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더러운 병원의 죄를 씻어내리려는 듯 하늘이 구멍 난 것처럼 퍼붓고 있었죠. 수연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병원 로비를 향해 또각또각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몰랐습니다. 오늘 밤 저 병실 안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새벽 2시 병원 복도는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의료기기 경고음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거든요. 수연은 목에 걸린 보호자 특별야간 면회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플라스틱 명찰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명찰 하나를 받기 위해 병원 원무과장 앞에서 얼마나 굽신거렸던가요? 돈만 밝히는 시어머니 몰래 남편을 보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을 지나 VIP 병동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수연은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저 끝
404호 병실 앞에 불청객이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최미주였습니다. 요양사라는 탈을 쓴 그 여자는 병실 앞 간이 침대에 대자로 뻗어자고 있더군요. 환자를 돌보라고 고용했더니 상전 노릇을 하고 있는 꼴이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며 그 여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병실 문손잡이를 잡은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행여나 소리가 날까봐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미세한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수연은 재빨리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병실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침대를 비추고 있었거든요. 민석 씨, 수연이 침대 곁으로 다가가며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남편 민석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멀쩡하게 웃던 사람이 지금은 온몸에 튜브를 꽂고 송장처럼 누워 있다니요.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딱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미세한 신음과 함께 민석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가 서서히 수연을 향해 고정되더군요. 몸은 굳어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또렷하고 형형한 빛이었습니다. 여보, 정신이 들어? 나 알아보겠어? 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민석이 눈을 깜빡이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연은 급히 산소 마스크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민석의 입술이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거든요. 미주 잠들었어. 말해, 민석 씨. 그 사람들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지? 수연의 물음에 민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쇳소리 섞인 목소리를 겨우 토해냈습니다. 어머니가 재단 돈을 세탁했어. 뭐라고? 재단 돈을? 내가 그거 감사팀에 알리려고 하니까. 수연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단순히 돈 욕심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쫓아내려는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범죄를 덮으려고 친아들까지 의식장애 상태로 만들려 했다니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이 또 있을까요? 짐승도 제 새끼는 물고 빤다는데 어미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쳤습니다. 민석은 그런 수연을 보며 힘겹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베개 밑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거기 베개 밑. 수연은 황급히 손을 넣어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닿았습니다. 손가락 2마디만 한 아주 작은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민석이 사고를 당하기 전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물건이었죠.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볼륨을 최대한 낮추고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잡음 섞인 소리 뒤로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민석이 저거 기계 문제로 몰아가면 된다고요. 그래야 내 이사장 취임식에 문제가 없어. 감사팀 놈들 민석이만 없으면 쥐 죽은 듯 조용해질 거다. 사모님 그래도 아들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최미주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시끄러워. 죽은 자식보다 산 돈이 효자야. 오늘 밤에 끝내자. 큰 돈 나오면 너도 한미천 챙겨줄 테니까. 녹음이 끝났습니다. 수연의 손에서 녹음기가 툭 떨어질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니 이내 붉은 분노가 덮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요동쳤고
입술을 얼마나 세게 깨물었는지 비릿한 피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 악마 같은 인간들. 수연이 이를 갈며 움주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녹음기를 들고 경찰서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아니, 저 밖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 최미주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수연의 손을 잡은 힘만은 단단했습니다. 아니, 지금은 안 돼. 그게 무슨 소리야? 증거가 있는데 왜? 취임식. 그때 터뜨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세상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추락하게 만들어줘. 수연은 멈칫했습니다. 그의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박 여사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 가증스러운 명예, 봉사의 여왕이라는 그 가면을 산산조각 내야 했습니다.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비참하게 끌어내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였으니까요.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그 여자 천국 문턱에서 지옥으로 떨어뜨려 줄게. 수연은 녹음기를 핸드백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을 품은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칼자루는 수연이 쥐었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자신들이 밟아 없애려던 며느리가 목줄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최미주가 몸을 뒤척이다가 침대 난간을 친 모양이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병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키면 모든 게 끝장이었거든요. 녹음기를 뺏기는 건 물론이고 민석의 안전까지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수연은 재빨리 민석의 이불을 목까지 덮어주고 산소 마스크를 다시 씌워주었습니다. 자신도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엎드려 자는 척했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겁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미주가 부스스한 얼굴로 들어와 하품을 늘어놓더니 병실을 휘둘러 보았습니다. 뭐야, 아직도 안 갔어? 최미주가 수연의 등을 툭 쳤습니다. 수연은 화들짝 놀란 척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안 주무셨어요? 최미주는 팔짱을 끼고 수연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경멸과 짜증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잠이 와요? 팔자도 좋네. 내일이면 쫓겨날 사람이 무슨 청승을 떨고 있어. 얼른 집에 가서 짐이나 싸요. 내일 아침에 사모님 오시면 난리 날 텐데.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표정은 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식은 눈으로 최미주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서늘한 기세에 최미주가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왜 그렇게 봐요? 수연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섬뜩한지 최미주의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였거든요. 아니에요. 미주 씨 말이 맞아요. 남편 가는 길 제가 끝까지 지켜봐야죠. 미주 씨도 오늘 밤은 눈 똑바로 뜨고 있어요. 혹시 알아요? 자다가 벼락이라도 맞을지. 수연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최미주는 멍하니 수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울고불고 매달리던 여자가 갑자기 사람이 변한 것 같았으니까요. 복도로 나온 수연은 핸드백을 고쳐 맸습니다. 가방 속 녹음기의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수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기다려요, 어머니. 당신이 사랑하는 돈으로 당신의 목을 조여줄 테니까. 하지만 수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병원장실에서 벌어질 일이 이 복수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다음 날 이른 아침 병원장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이치는 아침 햇살조차 서늘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수연은 병원장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죽 소파에 깊이 몸을 파묻은 병원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침부터 보호자분이 여긴 무슨 일로? 병원장은 귀찮다는 듯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한 장, 두 장 넘길 때마다 그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하더군요. 동공이 흔들리고 서류를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이 병원의 목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문서들이었으니까요. 병원장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듯 작아졌습니다. 수연은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놀라셨나요, 병원장님? 보시다시피 제가 이 병원의 악성 부채를 전부 인수했습니다. 이제 은행이 아니라 제가 채권자라는 뜻입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동안 무리한 확장과 의료 소송으로 병원 재정이 파탄 직전이라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거든요. 은행 대출 만기가 코앞이라 당장이라도 부도 처리가 될 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식장애 환자의 보호자인 줄만 알았던 여자가 그 빚을 몽땅 사들였다니 병원장은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아니, 이수연 씨, 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 병원을 상대로 사채놀이라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사채놀이라뇨? 섭섭하네요. 저는 단지 투자를 하려는 것뿐입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병원 지분 51%와 경영권을 저에게 넘기세요. 그러면 이 모든 빚 없던 일로 해드리죠. 수연의 제안은 달콤하면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부도를 막고 병원장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평생을 바쳐 일군 병원을, 그것도 의학 지식도 없는 여자에게 넘긴다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미쳤다고 당신한테 경영권을 줍니까? 나가세요. 병원장이 서류를 집어 던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일어섰거든요.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죠. 오늘 오후에 바로 채권 추심 들어가겠습니다. 압류 딱지 붙이고 언론에 병원 부도 기사 나가면 환자들 다 빠져나가고 의사들 줄자표 쓸 텐데 감당되시겠어요? 수연의 말은 정확히 급소를 찔렀습니다. 병원의 명예가 바닥에 떨어지면 재기는 불가능한 노릇이었죠. 병원장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존심보다는 당장의 생존이 더 급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의료진 고용 승계와 제 원장직 유지는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이죠. 병원 운영은 원장님이 하세요. 저는 경영 감시만 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일 자정까지 제가 병원을 인수했다는 사실은 1급 기밀입니다. 특히 VIP 병동 404호 박 여사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병원장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이 병원의 주인은 바뀐 겁니다. 수연은 계약서를 챙겨 들고 일어났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VIP 병동 보안 관리 권한은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보안실장에게 그렇게 전해주세요. 병원장실을 나온 수연은
복도 창가에 서서 병원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건물이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자신의 손바닥 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속 묵은 체증이 조금은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 얘, 너 아직도 안 나갔니? 즐기다 즐겨 정말. 뒤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수연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화려한 모피 코트를 휘날리며 마치 개선장군처럼 거들먹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옆에는 최미주가 쇼핑백을 주렁주렁 들고 따라오고 있었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쇼핑이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수연은 표정을 싹 바꾸고 고분고분한 며느리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주눅든 목소리로 대답했죠. 오셨어요는 무슨, 내일이면 쫓겨날 주제에 어디서 인사야? 짐은 다 쌌니? 위자료 한 푼도 없을 줄 알아. 우리 민석이 목숨값으로 내 팔자 고칠 생각하지 마라. 박 여사의 막말은 끝이 없었습니다. 최미주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유 사모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오죽 갈 데가 없으면 저러겠어요. 저 여자 친정도 없어서 얹혀 살 데도 없다면서요? 불쌍해라. 두 여자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복도를 메웠습니다.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화를 내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니까요. 어머님, 저 다 포기할게요. 빈털터리로 나가도 좋아요. 제발 민석 씨 곁에만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 가는 길 제가 지키게 해주세요. 수연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에게 며느리의 눈물은 그저 패배자의 징징거림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최미주에게 윙크를 날리며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정 그렇게 원한다면야. 오늘 밤까지만 봐주마. 마지막 작별 인사는 해야지, 안 그래? 대신 내일 아침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야 한다. 박 여사는 스스로 데드라인을 정해주었습니다. 오늘 밤, 그것은 그들이 민석을 해치려고 계획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여사와 최미주는 깔깔거리며 병실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수연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비굴함은 온데간데 없고 서늘한 살기만이 감돌았거든요. 그래요. 오늘이 당신들의 마지막 밤이에요. 마음껏 웃어두세요. 내일 아침엔 피눈물을 흘리게 될 테니까. 수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보안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하세요. 오늘 밤입니다. 창밖에는 다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병원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무대는 완벽하게 세팅되었습니다. 탐욕의 눈먼 짐승들이 제 발로 덫에 걸어들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오늘 밤 404호에서 벌어질 일을 안다면 박 여사는 과연 저렇게 웃을 수 있었을까요? 병원 복도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휠체어 바퀴 소리가 오히려 을씨년스럽게 느껴졌죠. 수연은 VIP 병실 안에서 일부러 휴대전화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침대맡에 앉아있는 척했지만 사실은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최미주를 향한 일종의 미끼였거든요. 네, 고객님. 공공생명입니다.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상냥한 목소리에 최미주가 힐끗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험사라는 단어에 귀가 번쩍 뜨인 모양이었습니다. 수연은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편 강민석 씨 생명보험 특약 때문에 문의드렸는데요. 지금 상태가 많이 위중해서 혹시 사망 시에 받는 시기에 변동이 있나요? 최미주가 소파에서 몸을 벌떡 일으켜 앉았습니다. 두 눈을 반짝이며 수연의 통화 내용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돈 냄새를 맡으면 꿈틀거리는 게 마치 파블로프에게 같았다고나 할까요?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 곁눈질로 확인한 수연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미끼를 던졌으니 이제 물기만 기다리면 되는 거였죠. 네, 고객님. 약관을 확인해 보니 이번 주 내로 사망 진단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 8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수연이 전화를 끊자마자 병실 안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최미주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더군요. 큰 금액이 날아가면 자신에게 떨어질 콩고물도 사라지는 셈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며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수연은 일부러 모른 척하며 짐을 싸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귀만은 화장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방금 그 여자가 보험사랑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이번 주 넘기면 50억이 10억도 안 된대요. 진짜라니까요. 감액된다잖아요. 수화기 너머로 박 여사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뭐라고? 감액? 안 돼. 절대 안 돼. 그 돈이면 재단 적자 다 메꾸고도 남는데. 그깟 날짜 며칠 차이로 내 돈이 날아간다고? 야, 최미주. 똑바로 들어. 오늘 밤이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 화장실 문을 뚫고 나올 기세였습니다. 수연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예상대로였거든요. 탐욕에 눈먼 자들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기 마련이니까요. 오늘 밤이요? 네, 알겠어요. 비도 오고 천둥도 치니까 기계 오작동 핑계 대기 딱 좋겠네요. CCTV는 제가 미리 손 써놓을게요. 최미주가 통화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짐 가방을 챙겨 들고 일어났습니다. 미주 씨, 저 잠깐 매점 좀 다녀올게요. 남편 곁 좀 지켜주세요. 아, 네네. 다녀오세요. 천천히 오셔도 돼요. 최미주가 반색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연이 나가주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말이죠. 수연은 병실 문을 닫고 나오자마자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보안팀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환자 위에 시도가 예상됩니다. 증거 확보 준비하시고 대기해주세요. 답장은 1분도 안 되어 도착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VIP 병동 전 구역 감시 강화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수연은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모니터실에서는 이미 최미주의 일거수일투족이 녹화되고 있을 터였습니다. 낚시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스스로 파놓은 무덤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라니 참으로 어리석고 가여운 인간들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들이 실행에 옮기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밤 이 병원은 탐욕의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창밖 저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하늘마저 이 추악한 범죄를 참지 못하겠다는 듯 먹구름이 사납게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우 속에서 짐승들의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새벽 1시 VIP 병실의 창문이 깨질 듯 덜컹거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태풍이라도 몰려온 듯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죠. 천둥이 병실 안을 집어삼킬 듯 울릴 때마다 형광등 불빛이 위태롭게 깜빡거렸습니다.
마치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듯 을씨년스러운 밤이었습니다. 수연은 소파 위에서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깊이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거든요. 심장이 귓가에 북소리처럼 크게 울려서 혹시 들키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꽉 쥔 손에 식은 땀이 흥건하게 배어 나왔고 입술이 바싹 마르고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미닫이 문이 열리는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지만 수연의 귀에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복도의 희미한 불빛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고 두 개의 그림자가 유령처럼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검은 우비를 뒤집어 쓴 박 여사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는 최미주였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박 여사의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는데 무섭게 일그러진 그 표정이 마치 저승사자라도 된 듯 섬뜩했습니다. 수연은 실눈을 뜨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박 여사의 시선은 오직 침대에 누워있는 민석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들을 향한 걱정이나 사랑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오직 탐욕과 광기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입술에 검지를 갖다 대며 최미주에게 속삭였습니다. 최미주는 문가에 서서 복도 쪽을 힐끔거리며 망을 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발자국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러운 걸음걸이였습니다. 박 여사의 차가운 손이 민석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소름 끼치는지 수연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나서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결정적인 순간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민석아, 애미 원망 마라. 박 여사가 나지막이 은졸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더군요.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뻔뻔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네가 효자니까 엄마 한 번만 더 도와주렴. 내 목숨값으로 재단 살리고 우리 집안 다시 일으키는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네가 없어져야 엄마가 살아. 너도 하늘나라에서 엄마가 잘 되는 거 보고 싶지? 아들의 목숨을 돈과 맞바꾸면서도 그것이 효도라고 강요하는 말. 소름 끼치는 합리화였습니다. 어떻게 어미라는 사람이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노릇이었습니다. 수연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일어나 박 여사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사모님 빨리요. 시간 없어요. 당직 의사 회진 돌 시간 다 됐단 말이에요. 문가에서 망을 보던 최미주가 다급하게 재촉했습니다.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주제에 돈 욕심은 많아서 공범이 된 꼴이라니 가소롭기 짝이 없었죠.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 민석의 생명줄과도 같은 산소호흡기 전원 버튼을 향해 다가갑니다. 의료기기가 위험을 감지한 듯 경고음을 울렸지만 빗소리에 묻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의 눈이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손끝이 전원 버튼에 닿으려는 그 찰나 버튼 하나만 누르면 민석의 상태가 돌이킬 수 없어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수연이 그 녹음 파일을 밖에서 대기하던 형사님들에게 전송한 지
딱 5분이 지났다는 사실을요. 손대지 마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늘할 정도로 낮고 단단한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천둥보다 무거웠습니다. 동시에 닫혀있던 병실 문이 활짝 열리며 벽에 부딪혀 굉음을 냈습니다. 박 여사는 화들짝 놀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은 전원 버튼을 누르지도 못하고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온몸이 파르르 떨리더니 뒷걸음질 치다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휘청거렸습니다. 최미주는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일어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거든요. 문 앞에는 수연이 서슬 퍼런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잠든 척 연기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심판자처럼 당당한 자태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붉게 충혈된 눈이 그녀의 분노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뒤로는 제복을 입은 건장한 보안 요원들과 경찰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환자에게 무슨 짓을 하려던 겁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의 호흡기를 끄려고요. 환자 위에 시도 혐의로 체포하세요. 수연이 손가락으로 박 여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할수록 그 말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경찰관들이 일제히 병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입니다. 환자 위에 시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 여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손을 내저으며 발뺌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들을 해치려던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나는 그냥 기계가 이상해서 만져본 거야. 어미가 아들 걱정돼서 좀 보려는데 그게 죄냐? 이거 나 놓으란 말이야. 박 여사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추악한 발버둥이었습니다. 건장한 경찰관 2명이 박 여사의 양팔을 잡아 제압했습니다. 기계가 이상하다고요? 걱정이 돼서 전원 버튼에 손을 올렸다고요? 수연이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천장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의료진이 환자 상태 확인하려고 설치한 모니터링 카메라입니다. 24시간 녹화되죠. 저기 빨간 불빛 보이시죠? 제가 인수하면서 화질도 최고급으로 바꿨거든요. 방금 전 상황 아주 선명하게 찍혔을 거예요. 어머니 손가락이 전원 버튼에 닿으려던 그 순간까지 박 여사의 눈동자가 천장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직감한 것입니다. 최미주는 이미 바닥에 엎드려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발목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사모님,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박 여사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제발 살려주세요. 이것이 어디서 남 탓이야. 박 여사가 최미주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서로 살겠다고 물어뜯는 꼴이라니 참 가관이었습니다. 탐욕으로 뭉친 패거리들의 의리라는 게 고작 이 정도였습니다. 지옥도가 따로 없었죠. 보안 요원들이 두 사람을 강제로 떼어놓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 여사는 끌려나가면서도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이거나 내가 이 병원 이사장 될 사람이야. 감히 나를 건드려? 너희들 다 끝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복도로 흩어졌습니다. 수연은 그들의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수연은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지만
그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모든 소란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수연은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지만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여보, 끝났어. 이제 당신 안전해. 아무도 당신 해치지 못해. 내가 지켜줄게. 끝까지. 민석의 손가락이 수연의 손을 살며시 감싸쥐었습니다. 고맙다는 신호였습니다. 창밖의 빗줄기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해가 뜬 뒤에 시작된다는 것을, 박 여사가 이대로 순순히 무릎 꿇을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VIP 병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찰관의 위압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병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경찰들은 능숙하게 현장을 통제하고 박 여사와 최미주를 분리했거든요. 마치 범죄 현장처럼 삼엄한 분위기였죠. 하지만 박 여사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도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보다는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거든요. 뭐, 위의 시도? 누가 내 아들을 해치려 했다는 거야. 이 기계가 고장 난 것 같아서 만져본 것뿐이라고. 이 못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함하려고 작당을 한 거야. 박 여사는 수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뻔뻔함이 하늘을 찌를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모함이라고요. 거짓말도 머리가 좋아야 하는 법인데요. 수연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에 조금 전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펼쳐졌습니다. 박 여사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망설임 없이 산소호흡기 전원 버튼으로 손을 뻗는 장면. 최미주가 문가에서 망을 보며 재촉하는 장면. 고화질 보안 카메라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의 손가락이 정확히 전원 끄기 버튼을 향하고 있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고, 심지어 애미 원망 말하다고 중얼거리는 입 모양까지 소름 끼치도록 또렷했거든요. 이게 뭐야? 이거 조작이야. 감히 시어머니를 감시해? 박 여사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화면을 노려보았지만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몰래카메라 아닙니다. 병원 공식 복도 CCTV와 보안팀 바디캠에 전부 찍혔어요. 제가 병원 인수하면서 VIP 병동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거든요. 환자 안전을 위해 설치한 건데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은 몰랐네요. 수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못이 되어 박혔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직감한 것인지 박 여사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지탱하며 벽을 짚었거든요. 최미주는 이미 혼비백산한 상태였습니다.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도망칠 기회를 엿보았지만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어림없는 소리였죠.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박 여사님이 시켜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해고한다고 협박해서. 최미주가 무릎으로 기어와 수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이 참으로 볼만했지 뭡니까. 조금 전까지 깐족거리며 비아냥거리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남 탓이야. 네가 돈 더 달라고 보챈 거 아니야. 박 여사가 최미주를 향해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서로 살겠다고 물어뜯는 꼴이라니 지옥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탐욕으로 뭉친 자들의 의리라는 게 고작 이 정도였습니다.
경찰관이 두 사람을 떼어놓고 박 여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채워지며 서늘한 소리가 병실 안을 울렸습니다. 환자 위에 시도 및 중범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을 갑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수갑이라니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겠죠. 이거나 내가 이 병원 이사장 될 사람이야. 감히 나를 건드려? 발악했지만 이미 짖는 게에 불과했습니다. 수연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그 꼴을 지켜보았습니다. 동정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들지 않았거든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노릇이었습니다. 이사장 꿈은 이제 깨세요. 반성할 줄 아는 분이시면 좋겠는데 글쎄요. 수연의 비수 같은 한마디에 박 여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연을 향해 침을 뱉으려 했지만 경찰관에게 제지당해 헛구역질만 했습니다. 참으로 추악한 말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대 쪽에서 쇳소리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만하세요.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병실 안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침대 쪽으로 쏠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의식장애 상태로 누워만 있던 그가 힘겹게 입을 뗀 겁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추악한 민낯을 목격한 아들의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박 여사는 귀신을 본 듯 사색이 되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깨어 있었다는 사실,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는 사실에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연은 민석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민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는 안도감과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경찰관들이 박 여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축 늘어져 끌려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차가운 감옥과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석의 입에서 나올 단 한마디가 이 비극의 마침표를 찍게 될 테니까요. 병실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박 여사의 악다구니도 경찰관들의 부산스러운 움직임도 멈춘 뒤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침대 위 민석에게로 쏠려 있었습니다. 민석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힘겹게 마치 굳어버린 돌덩이를 움직이려는 듯 목 근육이 파르르 떨리고 핏대가 솟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보는 사람마저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그러나 집요하게 박 여사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자신을 없애려 했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절망과 배신감, 그리고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슬픔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민석아, 너 깨어 있었니? 박 여사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듯 작아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을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가장 추악한 순간을 들켜버린 것입니다. 민석은 산소 마스크 틈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모래를 삼킨 듯 거칠었지만 그 울림은 병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엄마, 돈이 나보다 중요해?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박 여사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진 박 여사는 아니, 그게 아니라라고 입을 벙긋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핑계에 불과하다는 걸 스스로도 알았을 겁니다. 아들을 없애서라도 돈을 챙기려 했던 탐욕이 가장 끔찍한 형태로 되돌아와 비수가 되어 꽂힌 것이었으니까요. 박 여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차마 아들의 눈을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평생 돈만 좇으며 살아왔지만 그 대가가 자식에게 버림받는 것이라니 참으로 비참하고 어리석은 노릇이었습니다. 어깨가 흐느끼듯 들썩거렸지만 그 눈물조차 가증스러워 보였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으로 끝내달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이 추악한 꼴을 보고 싶지 않다는,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정리해 달라는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꾹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들에게 눈짓하자 경찰관들이 박 여사의 양쪽 팔을 잡고 강제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거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민석아,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널 위해서 그런 거야. 박 여사는 끌려나가면서도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는 생각도 안 하고 끝까지 아들을 원망하고 합리화하는 꼴이라니요. 자식이 부모를 버린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버린 것이라는 걸 그녀만 몰랐습니다. 마지막까지 탐욕의 끈을 놓지 못하는 그 모습이 처량하다 못해 혐오스러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더 추해지기 싫으면. 어머니 자격을 운운할 처지가 아닙니다. 수연의 한마디에 박 여사의 악쓰는 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지며 잦아들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시절은 이제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병실 구석에서는 최미주가 벌벌 떨며 수연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끌려가자 이제 자신의 차례라는 걸 직감한 겁니다. 사모님, 저는 진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집에 병든 노모랑 어린 동생들이 있어요. 제발 선처해 주세요. 수연은 차갑게 최미주의 손을 뿌리치고 허리를 숙여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무 죄가 없다고요? 망봐주고 시간 재촉하고 바람잡이 역할 다 했으면서 어디서 억울한 척입니까? 가난을 핑계로 범죄를 정당화하지 마세요. 세상에 힘들게 사는 사람 많아도 다 당신처럼 남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진 않아요. 수연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최미주는 입술을 달달 떨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으니까요. 최미주 역시 경찰관들에게 연행되어 나갔습니다. 탐욕의 끝은 파멸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병실에는 수연과 민석 둘만 남았습니다. 수연은 젖은 수건으로 남편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민석은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은 탓에 지쳐 보였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 했거든요. 여보, 고생했어. 이제 다 끝났어. 아무도 당신 못 건드려. 내가 지켜줄게. 끝까지. 민석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은 그 눈물을 닦아주며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갑지만 분명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아직 희망은 있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불구속으로 풀려나는 순간 이 병원에 다시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병원 로비는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불구속 수사로 잠시 풀려난 박 여사가 산발한 머리를 하고 나타나 행패를 부리고 있었거든요.
눈이 뒤집힌 사람처럼 로비 한복판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마치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인 양말이죠. 원장 나오라고 해. 어디서 숨어 있어. 내 아들 병실에 감히 카메라를 설치해. 안내 데스크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직원들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 뭡니까? 최미주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뻔뻔하게도 피해자인 척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아요. 저희 억울하게 누명 쓴 거예요. 그 며느리라는 여자가 다 꾸민 짓이라고요. 지나가던 환자와 보호자들이 혀를 차며 쳐다보았습니다. 저 여자가 제정신인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악을 썼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어쩜 저렇게 낯짝이 두꺼울 수 있을까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원장님 찾으셨나요? 차갑고도 또렷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서늘한 위험이 서려 있었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난 쪽으로 쏠렸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낡은 청바지 차림이 아닌 세련된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허리는 꼿꼿하게 펴고 있었죠. 그녀 뒤로는 병원장과 이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에 로비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박 여사는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며느리가 저런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곧바로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대들었습니다. 네가 감히 어디서 고개를 쳐들고 있어? 네가 원장 꼬드겨서 나 모함한 거지? 당장 무릎 꿇고 빌어. 로비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피식 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박 여사 면전에 내밀었습니다. 착각이 심하시네요. 아니,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 박 여사님, 이거나 한번 보시죠. 수연이 서류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주식 양수도 계약서라는 굵은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눈을 비비며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주식 양수도 51%? 네, 맞습니다. 이 병원 어제 제가 인수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병원의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주인입니다. 원장님도 제 결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시는 처지고요. 수연의 말에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탐내던 병원을 며느리가 삼켜버렸다니 이건 악몽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무시하던 며느리가 갑이 되어 나타난 것이었으니까요. 말도 안 돼. 네가 무슨 돈으로? 빈털털이잖아. 친정도 없는 주제에. 이거 다 조작이야. 박 여사는 현실을 부정하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 돈 걱정은 마시고요. 이제 제 병원에서 행패 그만 부리시고 나가주시죠. 여긴 환자들을 위한 공간이지 행패 부리는 곳이 아닙니다. 수연은 보안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보안실장이 즉각 반응했죠. 보안팀 퇴거 조치하세요. 환자들 불편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해. 네, 이사장님. 보안실장이 우렁차게 대답했습니다.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박 여사와 최미주를 양쪽에서 붙잡았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손길이었죠. 이거 나. 내가 이 병원 주인이야. 이거 다 무효야. 원장, 너 가만 안 둬. 박 여사는 발버둥 치며 소리를 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질질 끌고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미주도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 죄 없어요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매몰차게 끌려나갔습니다. 그녀들의 추태는 로비 전체에 고스란히 목격되었지 뭡니까? 로비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 저런 사람들은 쫓겨나야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박 여사의 갑질에 치를 떨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유리문 밖으로 쫓겨난 박 여사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갑질하며 살아온 여자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초라했죠.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봐줄 가치조차 없었으니까요. 병원장과 이사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당하게 로비를 걸어갔습니다. 원장님, 이제부터 병원 운영 방식 싹 바꾸겠습니다. 환자 중심, 생명 존중. 그게 제 경영 철학입니다. 돈 없는 환자 내쫓지 마시고 억울한 보호자 만들지 마세요. 직원들 처우 개선에도 신경 쓰시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병원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어깨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세상에 똑똑히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이대로 물러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카드가 자신의 관 뚜껑을 닫는 못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호텔 연회장은 아수라장 직전이었습니다. 재단 이사장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박 여사는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로비에서 쫓겨난 수모를 만회라도 하려는 듯 더욱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꾸몄습니다. 호텔 입구부터 그녀의 얼굴이 박힌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봉사에 바친 천사, 박 여사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문구가 참으로 가증스러웠죠. 연회장 안은 저명 인사들과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박 여사는 보석으로 치장한 드레스를 입고 언제 쫓겨났냐는 듯 우아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얼굴에는 내가 이겼다는 승리감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죄가 덮일 거라고 믿었던 걸까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재단을 이끌어 보려 합니다. 박 여사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추자 감격에 겨운 척 눈물을 훔치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참 연기도 수준급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제 아들 민석이도 비록 지금은 병상에 있지만 저를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아들까지 팔아먹는 멘트에 몇몇 사람들은 감동한 듯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단상 뒤편의 대형 스크린 화면이 지지직거리더니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취임 축하 영상 대신 뉴스 속보 같은 화면이 떴거든요. 경찰의 재단 비리 수사 결과 발표라는 굵직한 헤드라인과 함께 경찰청 브리핑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박 여사의 횡령 내역이 담긴 장부와 차명, 계좌 내역들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수연이 그동안 모아두었던 결정적 증거들이었습니다. 연회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횡령이라니? 완전 사기꾼 아냐?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박 여사는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꺼. 누가 튼 거야?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볼륨이 더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거든요. 민석이 적어 기계 문제로 몰아가면 된다고요. 그래야 내 이사장 취임식에 문제가 없어. 박 여사의 육성이었습니다. 아들을 해치려던 공모 내용이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봉사의 여왕이라던 여자가 돈 때문에 친아들을 해치려 했다니요.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어떻게 엄마가 아들한테 저럴 수 있어?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우처럼 박 여사에게 쏟아졌습니다. 박 여사님, 저 음성 본인 맞습니까? 환자 위에 시도 혐의 인정하십니까? 질문 세례가 이어졌습니다. 박 여사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이거 다 조작이야. 음해라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발악하며 스크린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수연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휠체어에는 민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했습니다. 연회장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자료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민석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하게 전달되었거든요. 제 어머니, 아니 박 여사는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는 재단 돈을 횡령하고 범죄를 덮기 위해 저를, 친아들을 해치려 했습니다. 아들의 육성 증언에 연회장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박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을 바라보았지만 민석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돈이 그렇게 좋으셨습니까? 자식보다 더. 민석의 물음에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쌓아 올린 성녀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경찰들이 연회장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체포영장을 들고 온 정식 수사팀이었습니다. 박경자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환자 위해 시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영장을 제시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가 연회장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박 여사는 저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했으니까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축 늘어져 끌려나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질질 끌렸습니다. 참으로 초라하고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누구 하나 그녀를 동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 시원해하는 분위기였거든요. 탐욕의 눈먼 자의 말로는 이토록 처절했습니다. 수연은 민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감옥에 보내는 아들의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하지만 이것이 정의였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뼈아픈 선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란스러운 연회장을 뒤로하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하늘은 유난히 맑고 깨끗했습니다. 이제 모든 악연은 끊어졌습니다. 두 사람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서로가 있기에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수연은 민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앞으로의 희망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이 병원은 전혀 다른 곳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VIP 병동 404호의 악몽 같던 밤은 이제 희미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남긴 교훈은 병원 전체를 바꿔놓았거든요. 수연은 유능한 병원 경영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취임한 뒤 병원은 환자 최우선이라는 슬로건 아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돈 없는 환자라고 문전박대하는 일은 사라졌고 직원들의 표정은 한결 밝아졌습니다. 로비에는 생명 존중을 다짐하는 현판이 걸렸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통했는지 병원 이미지는 날로 좋아졌고 환자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기분 좋은 변화였죠. 반면 박 여사의 말로는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환자 위에 시도와 횡령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거든요. 화려했던 모피 코트 대신 칙칙한 수의를 입고 독방에서 초라하게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고 영치금 한 푼 들어오지 않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최미주 역시 공범으로 처벌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탐욕에 눈멀어 죄를 지은 자들의 당연한 말로였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헛된 말이 아님을 보여주는 산증인이 된 셈이었죠. 한편 민석은 기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놀라운 회복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엔 휠체어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떼더니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곧잘 걷게 되었습니다. 그의 굳은 의지와 수연의 헌신적인 내조 덕분이었거든요. 민석은 병원 재단의 비리를 척결하고 수익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익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머니가 저지른 죄를 씻기 위한 아들의 속죄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병원 정원 벤치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살랑거리는 봄바람에 벚꽃 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평화롭기 그지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민석이 수연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수연의 손을 타고 전해져 왔거든요. 여보, 고마워. 당신이 나를 살렸어. 정말이야. 민석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골든타임은 당신이 내 손을 잡아준 그 순간이었어. 그때 당신이 포기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지. 나를 믿어주고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수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 1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욕, 남편의 사고, 병원 인수 과정에서의 시련들. 하지만 그 모든 아픔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했기에 버틸 수 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아니야, 민석 씨. 당신이 살아줘서 고마운 거지. 우리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을 살자.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수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는 봄 햇살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민석도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웃음에는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 정원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활기찬 로비, 친절한 의료진, 그리고 희망을 되찾은 환자들의 모습. 이곳은 더 이상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숨쉬고 사랑이 넘치는 진정한 치유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실려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수연과 민석은 나란히 손을 잡고 정원 끝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연 씨와 민석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인생에서 돈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고 그 어떤 시련도 사랑 앞에서는 무릎 꿇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넘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찬란한 아침이 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도 수연 씨처럼 혹은 민석 씨처럼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잠시 멈춰서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잡아보세요. 그 작은 온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골든타임이 될지도 모릅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봄날의 햇살 같은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수연 씨의 통쾌한 반격에 가슴이 뻥 뚫리셨다면, 그리고 두 사람의 새로운 앞날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의 춥고 외로운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봄 햇살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찡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드리는 인생사연지의 명품 드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